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30년간 일본에서 인정받던 지질학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9.0 규모의 대재앙이 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일본 정부로부터 해임당해버린 것인데요. 일본은 대체 뭘 숨기고자 하는 걸까요? 과연 일본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저는 일본 도쿄대학 지진연구소 출신의 55세 지질학자 하야시 도시히코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과 지진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이고 전 지질학자로서 일본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지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파오던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려 30년간 진행한 연구인데 바로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었죠. 제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난카이 트로프 지진을 연구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진은 분명 30년 내 발생할 가능성이 100%로 보여지고 있었고 그 규모가 역대급인 9.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죠. 이는 가상의 추측이 아닌 3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에 기반된 것으로 확실한 결과였습니다. 확실한 연구 결과만을 근거로 발표를 해야 하기에 신중했고 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여기서 더 시간을 지체하다간 대비조차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어. 이제는 일본 정부의 해당 연구 결과를 공표하고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 진실을 은폐하기 바쁜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장 크게 다가올 재앙을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것이 아닌 당장의 부동산 시장과 외국인 투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게 우선이었죠. 제 연구 결과를 묵살하고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0년간 이어진 제 연구 결과에는 어떠한 이변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확실한 내용이었죠. 역사적 주기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난카이 트로프에서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최소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를 통계로 최근 발생한 대지진은 1944년 쇼난토 난카이 지진이 규모 8.1이었고 1946년 난카이 지진이 규모 8.4였죠. 그 이전에도 1854년, 1707년 등 주기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약 8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다음 지진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각 변형 관측 데이터를 살펴봐도 제 연구 결과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죠. GPS 및 지질 조사 결과 난카이 트로프의 판 경계에서 상당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판이 일본열도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서브덕션 과정에서 거대한 응력이 쌓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인근 해역에서 슬로우 슬립인 단층이 느리게 미끄러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었고 과거 동일한 징후가 관측된 후 대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근거였습니다. 확실하고 타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신중하기 위해 긴 시간을 투자해 연구를 한 것이지만 일본 정부에서 묵살을 해버렸다는 것에 충격이 컸습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지진은 그야말로 대지진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감히 추측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럼에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사망자의 경우 32만 명, 경제적 피해 222조엔 약 2,00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었어요. 도카이, 긴키, 시코쿠, 규슈 지역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도쿄, 오사카, 나고야, 고베 등 대도시 타격 가능성이 높기에 그야말로 폐허화가 될 수도 있는 수준으로 추측할 수 있는 사안이죠. 심지어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쓰나미 발생 여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쓰나미 발생 시 태평양 연안 도시들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죠. 기본적으로 규모 9.0에 가까운 대지진의 경우 광범위한 건물 붕괴, 화재, 교통, 통신 마비뿐 아니라 집안 액상화 현상으로 건물 및 도로 침하 우려 등 일본 전역의 인프라 붕괴 및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쓰나미뿐 아니라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함께 후지산 분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었죠. 1707년 난카이 트로프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약 49일 만에 후지산이 대규모 분화를 일으킨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연재해를 인간이 막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방과 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벌 수 있으며
그걸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죠. 일본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30년간 진행한 제 연구에 대한 결과를 일본 정부의 이익만을 위해 은폐하고 묵살하기 바쁩니다. 이건 대중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추후 다가올 큰 대재앙에 대한 충분한 대비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부의 무능함이라 생각합니다. 눈앞에 당장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태평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대피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진으로 그치지 않고 일본이 폐허화되며 나라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주시고 제 연구 결과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다시금 심각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해직 처리였습니다. 제가 해직을 당한 것 자체가 아주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긴 시간을 지질학자로 살아오며 나름 인정받는 위치에 있던 제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그 이유로 2번 다시 지질학자로 살아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전 자국에 대한 근심 어린 걱정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에 30년을 투자했던 연구였죠.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제 입을 막는 것, 그리고 2번 다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해직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큰 자괴감에 빠졌고, 이를 두고 동료들의 반응도 2가지로 나뉘었어요. 도시이코가 그간 지질학자로 낸 연구만 해도 몇 가지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을 해고할 수 있지? 본인들의 뜻에 어긋나고 거슬린다는 이유로 해고 처리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실망스럽다. 그러게 아직 당장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왜 그렇게 정부를 건드렸어? 우린 말 그대로 지질학자일 뿐이지 정부에서 멈추라고 하면 대중에게 비밀리에 우리들끼리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적당한 타이밍에 알아서 발표를 했을 거라고 난 생각해. 이번 일은 아쉽지만 도시히코가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해. 전 동료들이 뭐라고 하든 사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연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주길 바랄 뿐이었죠. 이미 해고 처리가 된 이상 이제는 이판사판이라며 전 개인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고 제 채널이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이 시기에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가족이었어요. 제 아내는 한국인이었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28살의 아들이 있었죠. 가족들은 제게 힘을 줬고 응원하며 유튜브 개설 역시 가족들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당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일본에서는 알 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당신답게 늘 그랬던 것처럼 꿋꿋하게 의견을 냈으면 좋겠어. 진우가 알려준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과 결과들을 공유하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까? 맞아요. 아버지의 연구 결과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이걸 집중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아버지를 해고 처리한 것은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족들의 도움으로 유튜브에 하나둘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제 연구를 비판하고 음해했지만 유일하게 제 연구를 인정해주는 곳이 있었죠. 바로 한국 서울대 지질학과였습니다. 도시이코의 영상들과 그동안의 연구 자료에 대한 논문들을 아주 인상적이게 봤습니다. 도시이코 지질학적 연구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저희와 함께 협업하여 독립 연구를 이어가 보시겠어요? 한국 서울대 지질학과에 좋은 제안을 받았고 무엇보다 제 연구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준다는 그들의 자세가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전 그들과 함께 협업을 하며 양심적인 독립 연구를 이어가며 제 유튜브도 운영했습니다. 전 제 채널의 도쿄는 유리성이라고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도쿄는 그야말로 유리성이 따로 없습니다. 빈번하게 지진은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책도 없으며 강진이 발생했을 때 매우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로 인해 전력, 수도, 교통이 모두 지진의 단번에 마비될 수 있고 이건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단순히 의견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늘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냈으며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 영상 등을 함께 보여드렸죠. 도쿄는 초고층 건물이 밀집된 초고밀도 도시이지만 강진이 발생하면 대규모 붕괴 위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대식 빌딩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기반 지반이 약한 지역이 많아 액상화 가능 지역이 많죠. 도쿄에는 1970년대, 1980년대에 지어진 내진 설계가 미흡한 건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순식간에 무너질 건물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도쿄의 내진 보강, 방제 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해결책 선택 또한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었죠. 제가 도쿄를 유리성이라 표현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고였고, 일본 정부는 도쿄의 내진 보강뿐 아니라 대피 인프라와 도시 재설계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방제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 전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한국과 비교 분석해서 직접 보여주는 것을 선택했어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이지만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한국보다 취약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정확히 비교하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취약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진 대응 시스템을 먼저 보자면 내진 기준이 늦게 도입되어 1981년 이전 건축물, 즉 노후 건물이 많았죠. 액상화 위험 지역도 많기에 강진 발생 시 도로, 건물 침하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긴급 경보 시스템이 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최근 신축 건물 내진 기준이 일본보다 더 엄격해졌다고 했죠. 또한 긴급 재난 문자가 일본보다 신속하고 전국 단위로 전달되어 확인 못하는 국민이 없을 정도의 정확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심 대부분이 안반 지형이라 액상화 위험 자체가 낮았죠. 쓰나미 및 태풍 대응 시스템을 봐도 일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경보 시스템 지연 및 부실 대응의 이력이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원전 관리가 취약하죠. 한국의 강점 중 한반도는 쓰나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원전 관리도 철저하다는 것과 태풍 피해 대비 체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하나하나 비교할 것이 많지만 큼직하게 가장 중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 대응 속도도 비교를 했습니다. 일본은 재난 대응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앙정부 대응이 늦은 편이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혼란이 발생한 것을 모두 아는 사실이었죠. 또한 구호 물품 및 대피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이재민 피해가 증가하는 2차 피해도 늘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강점이 많았어요. 중앙정부가 재난 발생 시 직접 지휘하여 아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또한 비상시 긴급 구호 물품 지원 속도가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른 편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지진이 많아 방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처럼 아주 보기 좋게 포장을 해뒀지만 현실적인 구조적 문제, 정부 대응 속도, 원전 관리 등에서 한국보다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개선하려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전 지속적으로 현 문제를 연구하고 영상 업로드를 하며 시청자분들께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연구 결과 및 현재 일본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제 채널에 올렸어요. 그 와중에 한국 서울대 지질학과와의 협업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위해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첫 걸음이 되었어요. 한국을 방문한 후 저는 서울의 최첨단 방제 시스템에 매우 감탄을 했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IT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첨단 I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을 응용해 아주 스마트한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죠. 이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진, 홍수, 미세먼지 등 다양한 재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서울은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로트 기반 재난 감지 센서를 주요 건물, 다리, 터널 등에 설치하여 지진, 홍수, 화재 등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었고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상 정보와 CCTV 데이터를 분석해 재난 예측 및 대응에 최적화된 모습이었죠. 또한 드론과 로봇을 활용해 화재, 홍수, 붕괴 위험 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 도시 모델을 만들어 재난 시뮬레이션 및 대피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5G 기반 긴급 통신망을 구축해
재난 시에도 신속한 정보 전달과 긴급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이 외에도 홍수 태풍 대비 스마트 방제 시스템, 화재 대기오염 대응 시스템 등 각각 세부적으로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상황 발생 시 전 국민에게 1초 내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초고속 재난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서울은 그야말로 미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네요. 스마트 방제 도시라니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IT 기술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최첨단 재난 대응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뒀다니 발전하는 시대에 알맞은 변화를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네요. 제가 일본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정말 이 정도도 아니라 인정하고 대비하는 것이었는데 한국은 정말 대단하네요. 전 한국의 높은 수준에 많이 놀랐습니다. 지질학자라면 누구나 한국의 이런 시스템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고 이곳에 몸담아 연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처음으로 이때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인인 제 아내가 부럽기까지 했던 순간이었어요. 제게 한국 서울대에서 좋은 제안을 준 것은 맞으나 어디까지나 전 일본인이니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인으로 태어나 제가 이곳에서 지질학자로 살았다면 제가 원하는 연구를 하며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겠구나 싶어 서글퍼졌어요. 이어 저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더 놀라운 얘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실제로 큰 태풍이나 지진에도 일주일 이내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3개월이 넘어도 복구가 어려운 게 현실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고 한국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며 일본이 반성하길 바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재난 복구 속도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덕분에 태풍이나 지진 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주요 복구가 완료되는 반면 일본은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2022년 태풍 흰남노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3에서 5일 만에 전력과 도로 복구를 완료했고 일본 피해 지역은 3주 이상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경주 지진 5.8 규모로 발생했을 때 한국은 일주일 내 주요 건물이 복구되었고 동일 규모 일본 지진은 무려 3개월 이상 복구를 지연시켰죠. 한국의 엔지니어링 우수성은 상당한 수준이며 일본은 현재의 심각성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발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리 걸음만 한다면 일본의 미래는 그야말로 처참할 것을 장담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난 후 반응은 아주 뜨거웠어요. 이전에 제 말에 집중하지 않던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과 한국의 현재 시스템적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기를 원했고 전 이 또한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 전달했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타국보다 뒤처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문제와 다가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일이 벌어진 후 뒷수습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비, 대응, 해결 이 셋 중 어느 것 하나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줄곧 강조했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심각성 또한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저는 다시금 다가올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처음 올렸을 당시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었죠. 전문가들이 말한 것 중에 정말 벌어진 일이 몇 개나 있죠. 막말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쳐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선동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왜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건지 예측은 계속 바뀌는 거 아닌가요? 30년 내에 언젠가라면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30년 내내 우리 일본인들이 불안에 떨며 살기를 바라나요?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긴데 여태 아무 일도 없는 걸 괜히 주목받으려 쇼하지 마세요. 모두 제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강하게 보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게 난카이 트로프에 대한 얘기를 더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전 다시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어요.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이제 더 이상 언젠가라는 먼 훗날의 이야기로 둘 것이 아니라
미리 대피책을 둬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지진의 여파가 후지산 폭발로 이어질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죠. 도쿄 수도권 99%가 마비될 것이고 원전 사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사태보다 10배 이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대재앙이 일본을 덮칠 수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으로 왜 후지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차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각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이런 지각 변화가 후지산을 포함한 화산의 활동을 자극할 수 있죠. 결국 지진의 충격이 화산 내부의 마그마 통로에 영향을 미쳐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후지산은 활화산으로 수백 년간 폭발이 없었으나 여전히 폭발할 위험이 존재하는 화산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후지산 내부의 마그마 활동은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졌어요. 한마디로 이런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화산재와 화염은 주변 지역을 완전히 뒤덮을 것이고 대기 오염뿐 아니라 기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 물자 공급, 인간 건강 등에 치명타를 줄 수 있죠. 더불어 후지산의 폭발이 해저 화산 활동과 연결될 경우 쓰나미를 발생시킬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가 일본을 덮치겠죠. 전 이어 더 큰 문제는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난카이 트로프 지진만 발생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는 이를 대응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진의 화산 폭발까지 동시에 발생한다면 일본 전역에서 대피와 구조 작업은 매우 복잡해지죠. 한순간에 일본은 마비가 될 것이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두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처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겼다고 한들 일본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져 세계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에 닥쳐올 재앙에 대한 큰 경고에 이어 전 한국의 대체 에너지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태양광은 세계 1위 수준이고 신재생 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율을 20%로 확대할 목표도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덕에 한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대체 에너지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본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에 있어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에 비해 한국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만약 큰 재앙이 온다고 한들 한국은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전 이런 일본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한국과 비교하며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제 역할을 했죠. 그러던 중 놀라운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자연재해와 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점점 많은 일본인들, 특히나 젊은 세대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등 한국 주요 도시에 일본인 커뮤니티가 급증하고 있었고 일명 한국 드림을 꿈꾸는 일본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일본 정부의 무능한 탓에 젊은 인재들을 한국에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고 전 한국 드림을 꿈꾸는 일본 청년들과 인터뷰도 하고 한국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여주며 현실의 심각성을 다시금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일본인들, 특히 젊은 세대는 일명 한국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대거 이주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에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신뢰도가 낮아졌죠. 결국 안전을 찾아 한국으로 이주를 떠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저조,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로 장기 불황뿐 아니라 청년 실업률이 높은 반면에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더 나은 취업 기회와 경제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생활 수준과 편의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IT 인프라, 교통망, 문화적 매력 등이 젊은 세대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환경과 디지털화된 생활은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 생활과 비교했을 때 현대적이고 편리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죠. 가장 큰 차이로 일본의 낙후된 산업 구조와 경제적 정체성에 비해
한국은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현재와 같은 이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실제 일본 청년들의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또 일본처럼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도 없고 재해가 일어나도 한국은 대응은 빨리 해서 일상생활과 안전에 불안함이 없어요. 한국은 생활 환경이 꽤나 현대적이고 교통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아주 편리해요. 일본보다 효율적이죠. 일본 청년들은 한국 드림을 꿈꾸며 이주하길 잘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고 싶냐는 제 물음에 모두 아니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다면 실제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살며 성공한 청년들의 사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들을 직접 수소문 끝에 찾아 나섰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죠. 전 유리코라고 해요. 일본에서 디자인 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유학 와서 패션 브랜드를 시작했죠. 한국의 패션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제 브랜드도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수많은 고비는 있었으나 결국은 한국 트렌디한 환경 덕에 성공할 수 있었죠. 전 일본에서 게임 개발에 매진하다 한국 게임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을 보고 제 게임 개발 회사를 차렸거든요.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글로벌 게임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큰 인기도 얻고 부도 얻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으로 온 것을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한 장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고 일본의 취약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죠. 정말 쓰린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라는 사람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천천히 알리다 보면 언젠가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던 유명 만화가의 새 작품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어요. 만화가는 7월 5일에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일본 사회는 그제야 집단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 만화가는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의 예언은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 대형 자연재해를 예상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만화가가 그린 작품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었고 이는 그의 예술적 접근과 현실 세계의 자연재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었죠. 제가 수많은 경고를 할 때 모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이 만화가의 작품이 유명해지는 이 시기에 맞춰 일본인들의 한국 이주 시도는 난리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한국행 티켓이 매진되고 한국 부동산에 대한 일본인 투자가 급증한다는 뉴스까지 전해지고 있었죠. 일본이 몰락할 것이라고 이제는 자국민들도 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하는 것을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한국으로 도망을 치려는 것이죠. 전 이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모든 문제가 자민당 일당 독재와 세습 정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활발한 자유민주주의와 정권 교체를 통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도 우위에 있는 국가로 감히 신용조차 낼 수도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우리 일본은 그야말로 유통기한 지난 정치에 고여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몰락을 하루하루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제 외침은 들리지 않았지만 제게는 다른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아들이 근무하는 한국 건설사가 일본의 재해 복구와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죠. 늘 아버지인 제가 어떤 부분에서 걱정하고 고뇌하는지를 잘 알고 있던 아들이라 그런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저와 함께 해주려는 것이었죠. 한국의 기술력과 안전 시스템이 일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저뿐 아니라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이 나서 일본이 발전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의 첫걸음이기를 바랄 뿐이죠. 한일 협력으로 꼭 성과를 거두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배워야 일본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이걸 이미 젊은 일본인들은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난카이 대지진 정말 많이 들리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벌어질까봐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 곳곳에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던 이유가 이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려요. 항상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당신만의 유튜브